안녕하십니까. 백세 뇌 건강의 비밀 이태규 신경과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뇌종합검진을 통한 뇌졸중 예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뇌종합검진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검진이란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의 그 장단점 내지 특징을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근데 검진이라는 이런 의료 그 형태는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거의 없는 아주 좀 유일무이한 지금 이게 형태예요. 검진이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 왜 있냐? 그건 역사적으로 좀 백그라운드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하는 이제 공단 검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직접 돈을 그 검진센터에 내고 하는 그 개인적으로 하는 검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직장에서 그냥 그 직원 복지를 위해서 그냥 무료인 것처럼 해주는 검진이 있어요. 거의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검진이 그러면 진료하고 차이가 뭐냐는 거는 검진이란 말 그대로 검사후를 통해서 진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방 차원에서 무슨 스크리닝 하는 내지 그 숨어 있는 건 뭔가를 발견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검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일반인들이 진료하고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검진이라는 거는 무슨 어디가 아파서 또는 뭔가 이상한 증상이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암이 숨어 있다든가 뭐 이런 뇌 혈관이 꽈리가 숨어 있다든가 뭐 이런 걸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미리 적절하게 치료를 나중에 할 이제 그 가이드를 이제 미리 제공하는 거죠. 근데 검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발달했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일반인들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들이 검사하고 진단을 하면은, 근데 검진은 그 검진 기관에서는 진단하고 끝입니다. 자기들이 원래 부여된 임무가 그걸로 끝이에요. 그 뒤로는 이제 뭐 고혈압 있다, 고지혈증 있다, 그러면 약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약 안 먹어도 되나 보다, 약을 안 주니까. 그러면 너 고지혈증 있네요. 오케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1년 뒤에 또 검사하면 또 고지혈증 또 있어요. 내년에, 후내년에 몇 년씩 지나면은 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때문에 문제는 합병적으로 혈관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물론 암이 숨어 있으면 암이 또 계속 커질 수는 있죠. 암이 있으면 물론 환자분들이 겁이 나서 이제 바로 대학병원이나 뭐 암 전문병원을 가시겠지만, 고지혈증 이런 거 우습게 알고 고혈압 우습게 알면 이제 혈관이 계속 나빠지는데, 나중에 뭐 5년쯤 지나서 혈관이 엄청 나빠져서 이제 뭐 뇌졸중 위험이 커지고 심근경색 위험이 커지면, 아니면 심지어 이제 심근경색 뇌졸중이 걸리면 그때는 누구를 원망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검진이란 우리나라의 특이한 제도가 물론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바도 있지만 그 반대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지금 초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검진이라는 그 형태가 초대형 병원이나 이제 초대형 검진센터에서 하는 아주 초고가의 검진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아주 최소한으로 하는 그 국가 검진도 있고 그래요. 그 천양지차입니다, 사실. 근데 초고가의 검진은 뭐 펫CT니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수백만 원 되는 것도 있고요. 뭐 1박 2일 검진도 있고, 그런 거는 어떻게 가성비를 따져봐야 될 거고요. 국가에서는 검진은 또 최소량만 하기 때문에 이건 종합검진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제 국가에서 하는 최소한의 검진이 있고, 그 반대편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검사를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 비싼 이제 그 검진비를 내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현명하냐, 가성비를 따져봐야 할 문제긴 하고요. 물론 국가 검진은 무료긴 하죠. 근데 또 중간에 직장 검진도 있습니다. 직장 검진은 문제가 뭐냐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뭐 수천 명의 이제 직원들을 검진을 해줘야 되겠는데, 회사 입장에는 어차피 뭐 경비를 좀 절약하려는 그런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아무래도 이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검진센터를 선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진 결과를 가져온 거 보면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고 뭔가 미비하거나 검사 결과가 좀 잘못됐거나, 그러니까 10개를 찍어달 그 사진을 뭐 2-3개 찍고 만다든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검진이라는 형태가 그 국가 검진을 빼고는 왕것 자본적으로 다 풀어놨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전혀
관여나 개입을 안 합니다. 지금 뭐 소위 말하는 필수 의료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대치점에 있는 게 이제 그 사적인 검진이죠. 그래서 이제 뭐 검진센터도 보면 독립적으로 검진센터만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이제 검진회사로 좀 부릅니다. 그냥 검진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형 병원에 대학병원에 소속된 검진센터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소병원에서 조그맣게 이제 검진 형태로 하는 것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뭐 검진센터가 아니면은 뭐 국립대학병원은 그 병원이 적자일 정도로 검진센터에서 없는 수익이 아주 많죠, 사실. 그래서 모든 대형 병원들이나 대학병원은 다 검진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뭐 경영적인 면도 사실 그 굉장히 크죠. 근데 그럼 검진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뭐 그러면 장단점을 따지고 옥석을 가리고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데 그게 뭐 사실 굉장히 일반인들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검진의 그 단점 내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 그 너무 싼 데나 이런 걸 너무 선호하지는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싼 게 비지떡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건강을 그렇게 허접한 그 검사를 통해서 중요한 병을 놓치고 그러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 본인이 잘못하면 이제 목숨이 달릴 문제도 있고, 뭐 뇌동맥류 같은 건 MRA 그 기계가 후져가지고 놓치면은 몇 년 있다 빵 터지면 이제 뇌출혈로 뭐 사망률이 꽤 있거든요. 그다음에 암 검진도 뭐 뭐 내시경 이런 걸 뭐 온갖 뭐 방리담이 형식으로 빨리빨리 하다 보면 이제 병원에서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암이 커져서 또 뭐 말기암 돼서 나타나면 그것도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암 검진도 이제 장기별로 전문화된 기관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소화기 쪽 이제 암 검진은 소화기 내과 전문병원을 가시다든가, 뇌나 이쪽 뇌혈관 쪽은 이제 뇌신경계 전문 병원을 가든가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장기별로 조금씩 나누는 게 아마 뭐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실 인체의 모든 병을 한꺼번에 하루 만에 검사를 다 해서 밝힌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뭐 2박 3일 이렇게 검사한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낭비고요. 그 숨어 있는 병을 되도록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검사를 해주고 그 이후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즉각 해주는 게 가장 아이디어한 형태의 검진이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뇌종합 검진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뇌는 이제 여러분 뭐 모든 오장육부가 다 장기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더 중요한 게 이제 뇌 쪽이죠. 뇌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이가 들수록 이제 뇌졸중이나 치매 이런 예방 차원에서 뭐 둘 다 동시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이제 머리 MRI, MRA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혈액 검사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제 뇌졸중을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뇌졸중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냐? 지금 한국 성인 사망률 통계를 보면은 물론 해마다 조금 다른 게 있긴 하겠지만 1위가 암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암을 다 통틀어서 보면 암이 1등이 됩니다. 그런데 암을 각계 뭐 위암, 폐암이 다 나누면 1위가 아니거든요. 그럼 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어쨌든 암을 이제 통틀어서 분류를 하면 1등이 되고 2등이 심장질환. 심장질환은 이제 가장 하는 게 심장혈관 질환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심장 부정맥도 있을 거고 심장 파막 질환도 있을 거고 나중에 이제 심부전도 있을 거고 그런데 뭐 이게 저도 이제 통틀어서 심장 질환이 2등이고 그 다음에 폐렴이 이제 호흡기 증상을 이제 뭐 독감이나 이런 코로나 같은 거 마지막 이제 그 코스가 이제 폐렴으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 폐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이제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쳐서 뇌졸중이 되는데 그 뇌경색의 경우는 사실 심장혈관 질환하고 사실 거의 같은 메커니즘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말하는 이야기하죠. 그 심뇌혈관 질환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면 이게 순위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3, 4등을 다투는 게 이제 뇌졸중이 될 거고요. 심장혈관 질환이나.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암은 온 장기에 다
이게 해당이고, 그러니까 단일 장기가 이제 심장하고 뇌졸중하고 폐렴. 단일 장기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합니다. 그 뇌졸중이라면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그 중풍이라는 것도 많이 했죠. 그 중풍이라는 말을 요즘 잘 안 씁니다. 안 쓰는 게 말이 좀 용어가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제 표준 말로 이제 뇌졸중이라 합니다. 뇌졸증이 아닙니다. 뇌졸중이 표준이고 영어로 스트로크이라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 뇌졸중은 뭐 예방은 왜 중요하냐? 뇌졸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고쳐지지도 않아요, 잘. 뇌졸중은 이제 대개 왜고 없이 갑자기 심한 증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된다든가, 말을 잘 못하다든가, 발음이 좀 막 심하게 꼬인다든가, 뭐 갑자기 치매 비슷하게 뭐 환자가 굉장히 인지지능이 떨어지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갑자기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거나, 뭐 이런 심한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초기의 대처에 따라, 그리고 물론 이제 운도 따르겠지만 사망부터 완전 회복까지 굉장히 다양한 코스를 이제 이르게 돼요. 그래서 완전 회복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경미한 뇌졸중이 왔을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기 대처를 잘하면 이렇게 완전 회복이 될 수도 있긴 하며. 근데 이게 뇌졸중 아까 말한 이제 우리나라 사망률을 이제 3, 4위를 다투는 그 질환이고, 사전에 이게 검사를 잘 받으면, 그래서 잘 받는다는 게 이제 아무 증상이 없어도 이제 검사를 통해서 그 무슨 예방책을 필요하면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예방약을 뭐 아스피린 계통약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뇌혈관을 나쁘게 하는 원인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면 그런 걸 잘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한다든가 해서 예방함이 가장 최선이고 현명합니다. 이제 뇌졸중은 이게 사망률도 뭐 깨질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뇌경색하고 심근경색을 좀 비유를 하자면은, 그 심근경색은 오면 죽거나 살거나 딱 두 가지거든요. 중간에 애매하게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심근경색 오면 여러분 이제 뉴스에 종종 나오죠. 이제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면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 달려가서 심폐소생술 하죠. CPR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해서 이제 다행히 돌아오면은 그걸로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고요. 이제 심폐소생술을 뭐 못한다든가 혼자 쓰러진다든가 그러면 이제 바로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근데 뇌경색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중간하게 완전 회복도 아니고 사망도 아니고 반신불수가 돼서 평생 이렇게 고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어떻게 보면 심근경색보다 뇌졸중이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 환자 입장이나 옆에 가족 입장이나 그리고 뇌경색은 이제 재활 치료에도 많은 이제 그 비용과 이제 그 재활 병원을 다녀야 되고 뭐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 될 수가 있긴 하죠. 그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 그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 부담도 크게 되고, 그래서 뇌졸중 예방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물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 뇌종합검진약을 표현했는데 뇌졸중이나 이런 뇌혈관 질환, 그 뇌위축 같은 것도 이제 치매의 전조 사인이니까 그런 걸 이제 보는 게 이제 뇌종합검진인데, 그러면 그 어떤 분이 그럼 이 뇌종합검진을 받아야 되냐는 건데요, 이게요. 이제 뇌혈관이 나쁠 건덕지가 있는 분, 이제 예를 들어서 위험 요소, 리스크 팩터라고 그러죠. 그 있는 분들이 물론 받아야 되죠. 이게 대표적으로 가장 하는 게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그 다음에 고지혈증, 당뇨, 이 만성질환 3대 질환이죠. 외우기 쉽게 쓰리고라고 하기도 하죠. 고혈압, 그 다음에 고자에다가 고지혈증에다가 고혈당이 당뇨죠. 쓰리고라고 이제 외우기 쉽게 얘기도 하는데, 근데 고혈압이 왜 중요한 거냐면, 고혈압이 이제 고혈압은 좁아져서 막히기도 하고, 심하게 막히기 직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뇌경색이고, 근데 반대로 고혈압은 이게 혈관벽에 압력을 계속 주기 때문에 혈관벽이 나중에 특히 조그만 그 실핏줄 같은 혈관들은 압력을 못 견뎌서 빵 터져버립니다. 그게 뇌출혈이 되죠.
뇌출혈도 이제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그 크게 올 수도 있고, 이게 뇌출혈이 특히 뭐 뇌실 같은 이런 중요한 뇌의 부위에 이제 터져버리면 이제 사망률이 꽤 높아요. 그래서 고혈압이 가장 위험한 거고요. 근데 고혈압은 문제가 혈압을 잘못 재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동 혈압기로 어디 가서 뭐 주민센터나 이렇게 쑥 집어넣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센서가 정확하게 혈관에 이게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혈압을 정확히 재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항상 이제 혈압을 잴 때는 혈압기에 있는 센서가 굉장히 이제 작은데 그게 이제 이쪽에 팔 안쪽에 있는 이게 혈관 맥박에 일치를 해야 정확하게 혈압이 잡혀요. 그러지 않고 이제 대충 재면 이제 뭐 계속 잘못 재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럼 이제 고혈압을 놓치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혈압이 높았다가 어떨 때는 정상이다 하는 게 반복되면은 대부분은 정상일 때가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외외적으로 이제 진료실 안에서 뭐 의사의 흰 가운만 보면 혈압이 올라간다 해서 그 화이트 코트 신드롬이라는데 백색 가운 증후군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문 편이에요, 오히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혈압을 반복적으로 쟀을 때 높은 쪽이 이제 잘못된 거겠죠. 그죠? 근데 실상은 대부분은 반복적으로 쟀을 때 편차가 심하면 낮은 쪽이 잘못된 겁니다. 높은 쪽이 제대로 잰 거고. 어쨌든 고혈압은 사실 뭐 100번 강조해도 이게 뇌졸중 예방에서 지나침이 없는 거고요. 뭐 고지혈증은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공복 시 피검사 최소한 8, 9시간 공복을 하고 이제 아침에 보통 피를 뽑죠. 근데 그 전날 이제 술을 많이 드시면 또 안 됩니다. 술 많이 먹는 분들은 고지혈증 검사가 이상하게 나와요. 특히 이제 중성 지질이 높기 때문에 전날은 술 드시지 마시고 공복은 뭐 그날 아침만 굶고 약은 드셔도 돼요. 보통은 고지혈증 검사할 때. 물론 뭐 혈압약이나 다른 약은 다 먹어도 되는데 당뇨약은 이제 드시는 게 혹시나 만에 하나 저혈당이 올까 봐 당뇨약은 드시지 말아야 하는 거고. 뭐 당뇨병도 이제 그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이제 혈관을 나쁘게 하는 지금 말씀드린 쓰리고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다 뇌혈관, 심장혈관 크고 작은 모든 혈관을 다 나쁘게 하죠. 특히 당뇨는 이제 눈에 있는 망막혈관부터 발에 있는 혈관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혈관을 다 나쁘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는 문제가 되고요. 당뇨는 이제 콩팥에 혈관이 나쁘게 하면 신부전이 오는 거고 망막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실명에 가까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질환이 가장 대표적이고 이 중에 하나라도 있거나 뭐 해서 약을 먹고 있는 분, 약을 먹다 안 먹다 하는 분도 포함돼요 사실은요. 그다음에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이제 일단 몇 달 먹으면 딱 이게 피검사 다시 보면 정상이 됐다. 그럼 거기서 계속 방치하면 또 고지혈증 나중에 또 재발해요. 그걸 또 계속 방치하면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 이제 점점점 혈관 안벽에 쌓여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뇌경색, 심근경색을 이제 일으킬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한번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 이거는 혈관에서 절대 안 빠집니다. 아무리 아스피린을 쓰고 뭘 해도 물론 이제 수술을 해서 경동맥 같은 건 많이 쌓이면 이건 수술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물론 외유지만 근데 경동맥이 나빠지면 이제 심장혈관, 뇌혈관 같이 나빠지니까 사실 그래서 외방이 더더욱 중요하죠. 경동맥 많이 나빠져서 수술해서 그러면 아스피린 안 먹어도 되냐? 아닙니다. 대부분 다 아스피린을 먹어야 돼요. 계속요. 그다음에 아스피린뿐만 아니라 물론 그에 유사한 약들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뇌졸중 가족력. 사촌 이내에 누군가 뇌졸중이 있었으면 이것도 이제 특히 부모님이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 있었거나 그런 경우는 뭐 그리고 사촌 이내에 두 명 이상, 두세 명 있거나 그러면 이제 뭔가 가족력이 또 중요한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가 뇌동맥류죠. 우리말로 꽈리, 뇌혈관 꽈리인데 꽈리가 이제 류가 이제 풍선류자죠 이게. 뇌혈관에 뇌동맥에 풍선 같은 게 조그만 게 어딘 게 숨어 있어서 이게 보인도 모르겠다 점점점 커지면은 결국은 이게 뇌동맥류가
그 안이 피에 흐르는 압력을 못 이겨서 빵 터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뇌출혈이 되는 거죠. 갑자기 이제 풍선이 터지면서 피가 왕창 쏟아지는 거죠. 그럼 주체할 수 없고 감당을 못 하게 됩니다. 그게 지주막하 출혈이 되는 거죠. 뇌출혈. 그 뇌출혈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뇌동맥류가 터져서 생기는 걸 지주막 아래 뇌를 싸고 있는 막 중에 하나가 지주막인데 그 안에 이제 피가 왕창 쏘여서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뇌로 퍼지게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심한 두통이 일단 오고요. 그게 이제 더 심해지면 의식이 이제 혼미해지고 정신을 잃고 그러다가 이제 뇌가 이제 갑자기 이제 압력이 너무 세지면 이제 뇌가 이 아래쪽으로 목 뒤쪽으로 뇌가 그 압력을 못 이겨서 밑으로 빠집니다.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허니에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되면 이제 사망에 이르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뇌동맥류는 뭐 국가에 따라 그래요. 국가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그 조기 처치 이런 거에 따라 뭐 다르지만 사망률이 그래도 꽤 있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뭐 응급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사망률이 그래도 낮은 편이었는데 지금 자금의 의료 사투 때문에 이제 앞으로 뇌동맥류도 사망률이 아마 꽤 높아질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총각을 다투는 문제긴 해요. 근데 뇌동맥류는 근데 MRA를 찍어보면 드물지 않게 발견이 되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1 내지 2년 주기로 이제 그 추적 검사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뇌동맥류가 크기가 4mm 내지 5mm 이상 크거나 아니면 모양이 이상하게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수술 또는 시술을 받도록 바로 권유를 하죠. 물론 드물게 1cm 이상 굉장히 큰 것들은 이제 뭐 바로 수술로 들어가든가 해야 되고 근데 대부분은 10명 중에 발견되면 8, 9명은 그냥 두고 보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쭉 찍다가 그 다음에 몇 년 변화가 없으면 2년에 한 번 이제 점점점 이제 인터벌을 이제 찍는 간격을 MRA를 찍어야죠. MRA 찍는 간격을 늘려나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뭐 환자분들이 이제 워낙 MRA 찍어서 뇌동맥류가 좀 작은 게 발견됐다 하면 또 너무 또 걱정을 많이 하고 인터넷 찾아보면 이제 인터넷은 사실 그 SNS는 좀 심한 케이스만 많이 나오거든요. 뭐 뇌동맥류가 터져서 죽은 무슨 유명 연예인이나 실제로 재작년인가 누구 한 명 유명한 여배우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부검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것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게 환자들은 굉장히 공포심 그런 말 듣자마자 또 집에 가서 뭐 찾아보다가 갑자기 공포스러워서 오는데 사실 대부분은 그렇게 공포스러워 할 정도로 크기가 큰 게 아닙니다. 1 내지 2mm 정도는 뭐 절대 앞으로 1년 이내 터지지 않아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찍어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환자들이 성격이나 심리 상태에서 이게 잘못하면 이제 딱 이제 병원 쇼핑만 하게 되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냥 뭐 대학병원 가서 무슨 뭐 정밀검사 받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럴 필요가 사실 없죠. 그러니까 뭐 제일 정밀한 검사는 그 혈관 조영술인데 그거는 엑스레이를 수십장 찍고 그 방사선 피폭이 껴야 되고 조영제 주사를 맞아야 되고 뭐 대학병원에 1박 2일 입원해야 되고 뭐 소위 말하는 빈대 잡자고 초과상관 태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작은 뇌동맥류는 그냥 발견하는 거는 필요하긴 한데 검진을 통해서 그냥 해마다 또는 2년마다 이제 주기적으로 찍어서 평생 안 커지고 있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유념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게 큰 게 있다가 모르고 있다가 빵 터지는 그런 극히 드문 상황 물론 본인이 당하면 100% 이제 비극인 거고 그런 거 이제 통계적으로는 더 드문 상황을 이제 예방하고자 이제 종합검진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뇌동맥류 가족력 있는 거 이런 것 사실 중요하죠.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면무호흡증도 사실 제가 뇌종합검진에 그럼 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수면무호흡증은 사실 여러 가지 심혈관계 문제를 일으켜요. 일단은 혈압이 높아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고혈압 환자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쭉 추적해 보면 이제 무호흡증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혈관이 계속 나빠지겠죠. 수면 무호흡증은 이제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 말하면. 그다음에 낮에 졸리고 피곤하고 뭐 밤에 코 골고 뭐 자고 나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그래서 업무 능률도 안 오르고 학생들은 이제 공부도 제대로 잘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수면무호흡증도 의심이 되면 이제 코를 골거나 낮에 졸리거나 뭐 낮에 이유 없이 피곤함이 막 몰려오거나 그러면 수면 검사를 받아 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 수면무호흡증으로 인한 고혈압으로 인한 이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뇌종합검진도 받아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측 귓볼에 주름이 깊이 파인 거, 그 몇 년 전에 이제 뭐 어떤 모 국내 대학병원에서 이게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아직 뭐 확실히 신빙성이 있다고 뭐 100% 단정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의학적으로 가설로는 이게 뭐 타당하긴 합니다. 그래서 귓볼 주름이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귓볼에 있는 미세 혈액순환이 안 좋다는 아주 유력한 증거물로 그게 이제 머리 안에 뇌혈관이나 이런 쪽도 혈액순환이 안 좋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양쪽 귓볼이 뚜렷하게 주름이 가 있는 경우 그런 것이 대상되고 그다음에 고령의 나이, 고령을 요새 뭐 몇 살로 이제 추정하냐에 따라 다른데 통상 60세죠. 60세인데 뭐 검진 기간은 50세로 잡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60세 이상의 남녀, 그러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 다 없고 뭐 뇌졸중 가족력 위에 있는 리스트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이만 많아도 저 노화에 의한 그냥 늙어감에 의한 혈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만일에 한 번도 안 받았으면 MRI, MRA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경동맥도 MRA를 하거나 해서. 뭐, 그 다음에 그 외 기타는 뭐 사실 드문 경우긴 하지만 만성 염증성 질환 있죠. 그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쇼그렌 증후군이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염증성 질환 있고, 그 다음에 피 속에 호모시스테인이 많을 경우, 이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아마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건데, 제가 다른 강의에서 언급했지만, 이거는 그 일종의 단백질의 일종이죠. 아미노산 일종인 그 호모시스테인,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의 불안정한 형태예요, 이게요. 그 분자 구조가 이상해서 이게 혈관에도 상당히 안 좋게 작용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이런 뇌혈관 질환이나 원인이 되고 심장혈관에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인지기능 장애나 이제 뇌졸중이 위험 요소 중에 하나죠. 이건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건 피검사 해보면 뭐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일반적인 종합검진에서 이게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뇌 종합검진에서는 이 호모시스테인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걸 놓치면 이제 뇌졸중 치매의 중요한 위험 요소를 다 놓치는 셈이 되죠. 그럼 뇌졸중 예방에 그러면 뇌종합검진의 필요한 검사가 뭐냐? 가장 이제 좋은 검사는 머리 MRI 및 MRA죠. 그럼 MRI는 그러면 그게 왜 이게 제일 좋냐? 이거는 MRI 기계는 자기장을 이용합니다. 방사선이 노출이 전혀 안 돼요. 자기장을 이용해서 인체 내 세포들의 이제 각 세포들마다 특성이 있는데 자기장에 대한 반응이 따라서 명암이 다른 점을 이제 그 이미지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M이 마그네틱이고 R이 레조넌스고 I가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자기 공명 영상으로 번역이 되죠. 흔히 이제 MRI라 그러고, 근데 MRI는 뇌의 구조 자체를 보는 거고 또 MRA는 따로 있어요. MRA가 이제 뇌혈관을 보는 겁니다.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둘 다 찍어야 이제 제대로 확실한 검사가 되고, 그 다음에 MRI는 요즘은 이제 3테슬라 기계가 가장 좋습니다. 이게 3테슬라 찍어야 이게 자세한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뇌 동맥류도 작은 것들도 좀 명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조영제는 물론 대부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물론 스크리닝 뇌 종합 검진하는데 조영제까지 쓸 필요 없어요. 조영제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MRI를 3테슬라 찍었는데 그래도 뭔가 이상한 게 좀 보이는 경우, 예를 들어서 뇌하 수체라는 부분에 종양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그냥 무록인지 그런 감별하는 정도, 그럴 때 있고, 그다음에 뇌수막 종양이 의심되거나 그 종양 같은 거 의심될 때 드물게 이제 2차적으로 이제 조영제를 추가로 써서 검사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이제 뇌 종합 검진에서는 조영제를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MR 조영제는 CT 조영제와 달라서 부작용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MRI, MRA 차이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MRI는 뇌 자체를, 뇌나 뇌를 싸고 있는 구조물을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 MRI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가장 흔한 게 뇌혈관 질환이죠. 그러니까 혈관이, 조그만 뇌혈관이 막힌 것들. 그 뇌가 위축이 된 것, 치매 전 단계 뇌 위축, 특히 해마 쪽이, 척두엽이 위축되는 거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뇌혈관 기형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크면 보입니다.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뇌하수체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을 뇌하수체를 해요. 그게 뇌하수체가 커져 있는 건지 보는 거고, 그 뇌를 싸고 있는 막에 뭐 종양이 있는 것들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뇌에 무슨 충농증이 심한 경우, 충농증이 심한 경우도 사실 의학적으로 문제가 뭐 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그 다음에 중이염 앓은 자국이 있든지, 뭐, 청신경 종양이 있든지, 온갖 종양이나 뭐 염증, 그 뇌의 크기나 부피 이런 걸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MRI가 그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3테슬라 좋은 기계를 찍어도 한 가지 중요한 게 안 보입니다, 잘. 그게 뇌혈관, 특히 중간 크기 내지 큰 혈관이 안 보여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MRA를 찍어야 됩니다. A는 이제 영어로 이제 혈관의 약자예요, 그래서 MRI하고 MRA 두 개 동시에 이제 거의 다 찍게 되죠. 근데 그러면 뭐 뇌종합 검진의 구성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뇌에 특화된 이 검진이기 때문에 물론 문진표를 작성하고 뭐 가거력 이런 거 체크를 해봐야 되죠. 가족 여건 체크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혈압을 좀 체크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뇌졸중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제 혈액 검사상 이상 있는지를 봐야겠죠. 아까 말한 고지혈증, 당뇨뿐만 아니라 호모시스테인 아까 말씀드린 거, 예를 들면 뭐 염증성 질환이 있던가, 요산 수치나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공복실을 해야죠. 뇌졸중 예방에 특화된 혈액 검사는 고지혈증이 반드시 포함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8시간 이상 공복을 하고 이제 혈액 검사를 하게 되고, 소변 검사까지는 필요가 없을 거죠. 그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하이라이트 뇌 MRI 및 MRA. MRA도 머리와 목이 따로예요, 사실. 환자분들은 같이 있는 걸로 찾기. 물론 같이 찍을 수 있는데 같이 찍으면 많이 이제 해상도가 떨어지고 뭐 너무 작게 보이기 때문에 따로 찍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목혈관은 흔히 경동맥이라고 하기도 하죠. 목혈관 MRA하고 그다음에 뇌혈관 MRA. 그래서 또 통칭해서 그냥 뭐 MRA라고 하게 됩니다. 세부로 따지면 두 가지고요.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나라의 검진의 실정이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MRI가 여기서 좀 자세히 보면 MRI가 사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제 그 표준은 이제 심평원에서 전환 표준이라는데, 물론 검진은 심평과 상관없지만 7카트인데, 근데 다른 검진센터는 보통 1카트 내지 2카트, 많아야 3카트에서, 되게 2카트에서 끝나요. 그러면 뇌를 수평으로만 2카트 찍고 수직으로는 안 찍습니다. 그럼 수직으로 볼 수 있는 건 하나 다 놓치는 거고, 그 수평으로 찍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뇌출혈, 아주 작은 뇌출혈이나 뇌혈관 기형을 잘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안 찍게 돼요.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 검진기관들은 2카트만 찍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찍고서 MRI를 지금 다 했다고 할 수가 있느냐. 저는 그건 양심상 문제라 생각해요. 그건 반에서 반밖에 안 한 겁니다. 4분의 1점 찍어 놓고 다 찍었다 그러면 뭐, 글쎄요, 뭐, 모르는 검진 대상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양심과 양식의 문제입니다. MRI 제대로 찍으려면 최소한 7카트, 이상적으로 8카트를 찍어야 됩니다. 그래, 조그만 뇌혈관 기형이나 뇌출혈 같은 것도 조그만 걸 다 잡아내는 거죠. 그럼 뇌출혈을 왜 잡아내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런 혈관이 많이 나쁘면 아스피린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아스피린은 부작용이 오히려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드물지만. 근데 이미 뇌출혈이 MRA상이 보이는 환자들을 드립다 아스피린을 먹여버리면 뇌출혈을 확 이제 더 심해져 버리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경우 특히 드물긴 하겠지만,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MRI는 8카트를 다 찍는 게, 상세히 다 찍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 세로로 찍는 것 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찍는 것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뇌의 특히 해마, 치매와 직접 연관이 많은 기억력에 중요한 해마의 구조를 보는 데는 이렇게 세로로 찍어야 됩니다. 근데 두 카트를 찍어서는 그걸 볼 수가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커트 수가 많게 정밀하게 찍는다는 거고 사진 장수가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 초대형 병원이 가나 그런 데면 이제 1.5 복불복이죠. 1.5 테슬라 찍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요. 그리고 조그만 이제 금진센터에 가면 1.5 테슬라 기계밖에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MRI 기계의 테슬라 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서 정확히 해야지 무슨 싸구려라고 싼 거 좋아하다가는 큰 거 다칠 수가 있고요. 국가 검진에서는 머리 MRI 포함되지는 않고요, 물론. 그리고 뭐 초대형 병원에서 하는 뭐 펫, CT 이런까지 머리까지는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돈 낭비고요. 물론 치매의 아주 정밀한 진단을 위해서 뭐 아밀로이드 패치나 이런 것들이 치매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필요하긴 한데 그것도 사실 제가 보면 가성비 안 맞고 돈, 이게 뭐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MRI가 이제 화질이 좋아야겠죠, 일단요. 사진 이미지가 좋아야 정확하게 보이죠. 그래서 3테슬라 반드시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MRI 사진 커트 수, 아까 말한 8카트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커트 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MRI 찍고, 목혈관 MRI 찍어서 어디선가 혈관이 상당히 뭐 좁아져 있다. 그러면 약을 더 이상 안 좁아지게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 항혈소판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죠. 뭐 아스피린은 약한 약도 많이 씁니다. 어디로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있으면, 심하면 고지혈증 약, 이런 것들 바로 약을 처방해서 더 이상 혈관이 더 이상 안 나빠지도록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검진센터들은, 물론 검진센터 다른 데서는 검진센터라는 게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물론 검진센터 기능은 진단해 주는 걸로 끝이에요. 약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게 진료와 큰 차이예요. 진료는 이제 검사를 해서 필요하면 약을 쓸 이제 윤리적인 의무가 있지만 검진센터는 이걸로 혈관이 나쁘네요. 끝. 그 다음부터는 검진 대상자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모순이라고 보기 때문에 왜 혈관이 엄청 나쁜데 그 아스피린도 안 쓰고 그대로 방치를 몇 년씩 방치해서 문제를 크게 만드는지 참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에요. 근데 검진이 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적으로 뭐 나쁘게 표현하면 완전히 경제적인 그 면이 이윤 창출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크기 때문에 이게 무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약 준다 해가지고 병원 입장에서는 뭐가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뭐 그런 뭐 검진센터들을 제가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적인 함정을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분만 엄청나게 이제 억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뇌종합 검진의 중요성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뇌졸중은 이제 주기적인 검사로. 근데 뇌종합 검진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뭘 몇 년 특허를 해야 되냐 그건 딱 정해진 건 없지만 그래도 뭐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주기적인 그 검사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고 심혈관 질환도 사실 뇌목혈관 협착과 비례를 해요. 그 심장혈관도 같이 예방이 되는 겁니다. 뇌종합 검진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뇌졸중이 한번 발생하면은 회복이 잘 안 되거나 사망하거나 뭐 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물론 이제 회복이 안 되고 평생 고생하면 이제 본인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뭐 요양병원 같은 데서 이제 누워 있는 경우도 엄청 많고 그리고 나 요양원에서 이제 뭐 거의 뭐 수용소 비슷하게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굉장히 이제 좀 미저러블해집니다.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또 한 가지 이제 뇌종합 검진이 이제 국민 건강에 기여하려면은 검진 결과에 따른 적절한 약 처방이 좀 신속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검진만으로 끝나는 거는 글쎄요, 적어도 뇌 쪽이나 뇌혈관 쪽에서는 그게 별 의미는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다고 생각돼요. 그 검진을 하면은 필요하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대부분 약 처방이죠.
그러니까 고혈압약, 뭐 고지혈증약 이런 것들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많이 나쁘면 혈관이 많이 나쁘면 이제 아스피린 계통의 약, 아스피린보다 약한 약들 많고, 어쨌든 적절한 환자한테 적절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맞춤형 치료를 해줘야 이게 제대로 된 그 검진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뇌종합 검진은 뭐 그 검진 대상자분들이 이제 검진에 대해서 이해를 좀 잘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장기별로 뭐 뇌 쪽은 뇌 전문병원을 가서 해야 되고, 소화기는 소화기 전문병원 가서, 그리고 장기별로 나눠서 하는 게 저는 이상적이고 뭐 꼭 필요하다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